39. 며칠 후 위링턴은 다량의 위스키 소다가 담긴 기다란 잔을 열고 키티와 함께 앉아있다가 그녀에게 수녀원 이야기를 꺼냈다. 원장 수녀님은 아주 탁월한 여성입니다. 수녀들 말로는 그녀가 프랑스의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이랍니다. 하지만 어느 집안인지는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들 말이 원장 수녀가 그런 말이 거론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지 그래요. 키티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아신다면 그런 분별 없는 질문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경외심을 심어주었다면 그녀는 분명 대단한 탁월한 사람이겠죠. 제가 그녀의 전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전염병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모험이 그리 달갑지 않겠지만 그것이 상관없다면 당신이 수녀원을 방문해 주시면 대단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친절한 분이군요. 그녀가 제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 생각 못했어요. 제가 당신 얘기를 했습니다. 도울 일이 있을까 하고 일주일에 2~3번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도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남편을 향한 그들의 한없는 존경심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가톨릭 신자인가요? 그가 심술궂게 눈을 반짝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리자 우스꽝스럽게 작은 얼굴에 주름이 잡혔다. 왜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죠? 키티가 물었다. 갈릴리는 예수가 활동하는 땅으로 교회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 제 자신을 영국 국교회의 일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그 아무것도 별로 믿지 않는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10년 전 원장 수녀님이 이곳 처음에 올 때 7명의 수녀들을 데리고 왔지만 셋만 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알다시피 메이탄푸는 호시절이라고 해도 휴양지라 불릴 수 없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가장 가난한 지역의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죽어라 일만 하고 휴가라고는 없죠. 그럼 현재 수녀님 셋하고 원장 수녀님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빈자리를 채웠죠. 지금은 모두 6명입니다. 전염병 발생 초기에 그들 중 하나가 콜레라로 죽자 광둥에서 다른 2명이 왔죠. 키티는 약간 몸을 부르르 떨었다. 춥습니까? 아니요.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래요. 그들은 한번 프랑스를 떠나면 영원히 떠납니다. 때때로 안식년을 갖는 개신교 선교사들과는 다르죠. 그게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하고 전 늘 생각한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고향 땅에 대한 강한 애착심이 없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고향처럼 지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프랑스인들은 그 육체적인 끈이라고 해도 좋을 애착심을 고국에 갖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죠. 이 여성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 뭉클합니다. 제가 만약 가톨릭 신자였다면 저에게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요. 키티는 냉정한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이 남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다. 혹시 연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는 위스키를 꽤 많이 마셨고 아마 제정신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가서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가 짓궂은 미소를 던지며 재빨리 그녀의 생각을 잃는다. 토마토를 먹는 것만큼이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죠. 재미있을 겁니다. 왠지 프랑스에 간 것 같다니까요. 40. 그들은 삼판선, 이 삼판선은 중국식 작은 돛담배입니다. 그들은 삼판선을 타고 강을 건넜다. 부산교의 키티를 위한 가마가 한 대 미리 대기하고 있어서 그녀는 가마를 타고 수로를 통하는 문을 향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곳은 짐꾼들이 강에서 물을 깃기 위해 지나다니는 길이었다. 그들이 커다란 물동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지개를 어깨에 지고 바삐 물을 튀기며 가는 통행로는 비가 한바탕 쏟아진 것처럼 축축이 젖어 있었다. 키티의 가마꾼들이 길을 비키라며 짧고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역시 여기 상거래가 멈춘 상태군요. 워딩턴이 그녀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평상시라면 배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짐꾼들을 뚫고 가느라고 애를 먹거든요. 거리는 좁고 구불구불해서 키티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녀는 복잡한 중국 시가지를 다니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생활 쓰레기와 오물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악취가 너무 역겨워서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막아야 했다. 그동안 중국의 도시들을 지나가면 의뢰 군중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녀를 별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 뿐이었다. 보통 때를 지어 우글거렸던 행인들도 드문드문 흩어져서 자기 일을 보기에 바쁜 것 같았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풀이 죽어 있었다. 가끔씩 지나치는 집안에서 징소리와 쇠되고 길게 이어지는 구슬픈 정체불명의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닫혀있는 문 뒤로 주거니가 누워있을 것이다. 다 왔군요. 마침내 위링턴이 말했다. 가마가 작은 출입구 앞에 멈춰 섰다. 출입구의 기다랗게 솟은 흰 벽 꼭대기에 걸린 십자가가 보였다. 키티가 가마에서 내렸고 위링턴이 벨을 눌렀다. 환대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답니다. 문이 열리고 중국인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위링턴과 한마디를 나눈 후 그들을 복도 측면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체크 무늬의 방수포가 깔린 크다란 탁자 하나와 딱딱한 의자들이 벽을 따라 빙 둘러 놓여 있었다. 방 한쪽에 성모 마리아 석고상이 있었다. 즉시 키가 작고 토실토실한 수녀 하나가 소박한 얼굴에 붉은 뺨과 명랑한 눈빛을 하고 다가왔다. 위링턴은 키티를 소개하면서 그녀를 조제프 수녀라고 불렀다. 의사 선생님 부인이시죠? 조제프 수녀가 활짝 웃으며 묻고는 원장 수녀가 곧 나올 거라고 덧붙였다. 조제프 수녀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키티는 프랑스를 뜨듬뜨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위링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창한 프랑스 실력으로 익살스러운 말을 줄줄 쏟아놓아서 유머 감각이 풍부한 수녀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쾌활함과 툭하면 터져나오는 웃음이 키티에겐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종교인들은 언제나 근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엽고 천진하고 명랑하다니 키티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41. 문이 열렸다. 하지만 경첩에 달린 문이 이상하게 다시 휙 닫히는 것 같더니 원장 수녀가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입가에 근엄한 미소를 띤 채 문간에 잠시 서 있다가 웃고 있는 수녀와 위링턴의 주름지고 광대 같은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와 키티에게 손을 내밀었다. 페인 부인? 그녀의 영어는 모국어의 억양이 강했지만 발음은 정확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우리의 훌륭하시고 용감한 의사 선생님의 아내를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군요. 원장 수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찬탄의 표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키티를 사로잡았다. 너무나 솔직해서 예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고 거기에 어떤 꾸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 등장한 것만 같았다. 위험이 서린 상냥함으로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자신도 자리에 앉았다. 조제프 수녀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원장 수녀의 조금 뒤쪽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원장 수녀가 말했다. 영국인들은 차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링턴 씨는 위스키가 더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대접할 수가 없군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근엄한 눈빛 속에 장난기가 반짝거렸다. 오, 이런 수녀님, 저를 완전히 주중뱅이 취급을 하시는군요. 당신에게서 술은 입에도 못 댄다는 말을 언제쯤 듣게 될까요, 위링턴 씨? 원장 수녀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조제프 수녀에게 그녀의 농담을 통역해 주었다. 그녀는 장난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다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워딩턴 씨에게만 예외를 두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빈털터리가 돼서 우리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할 때 두세 번 워딩턴 씨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가톨릭으로 개종한 신자가 쟁반에 중국 찻잔과 찻 주전자, 마를렌이라고 하는 프랑스 케이크를 담은 작은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원장 수녀가 말했다. 마들렌을 꼭 드셔보셔야 해요. 조제프 수녀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으니까요. 그들은 소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장 순이는 키티에게 중국에서 사는지 얼마나 되었는지, 홍콩에서 오는 여행길에 많이 지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는지, 홍콩의 기후가 성가시지는 않는지도 물었다. 사소했지만 다정한 대화가 암울한 분위기 속에 그들을 구원하는 독특한 역할을 했다. 응접실이 매우 조용해서 북적거리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곳엔 평화가 존재했다. 하지만 사방에서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불안에 떨며 약탈자에 가까운 병사들의 거센 무력에 통제되고 있었다. 수녀원 담 안쪽에 차려진 진료실은 병들고 죽어가는 병사들로 붐볐고 수녀들이 돌보는 고아들은 4분의 1이 죽었다. 키티는 왠지 모르게 밀려온 감동 속에서 그녀에게 다정한 질문을 던지는 이 준엄한 여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순백색 수녀복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있는 부분은 가슴 위에서 붉게 타오르는 하트 무늬뿐이었다. 그녀는 언뜻 40, 50대의 중년 여인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장담하기는 불가능했다. 매끄럽고 하얀 얼굴에 주름이라고는 거의 없는데도 그녀의 인내심과 그녀의 결연함, 강인하지만 아름다운 여인 손에서 풍겨나오는 위엄이 그녀에게서 젊은 인상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긴 얼굴에 커다란 입과 심지어 치아까지도 커다랬다. 작지 않은 코는 세련되고 섬세했다. 하지만 가늘고 검은 눈썹 아래의 두 눈은 그녀의 얼굴에 강렬하고 비극적인 요소를 심어주었다. 아주 커다랗고 검은 눈은 차갑다기보다는 고요하고 침착한 것이 이상하게 위압적이었다. 원장 수녀를 처음 보면 그녀가 소녀였을 때 아름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곧 나이 들면서 품성에 의해 아름다워진 여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깊고 낮고 절제가 밴 목소리로 영어든 프랑스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기독교적인 인간애로 인해 완화된 그녀의 근엄한 자태였다. 그녀는 명령이 몸에 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복종받는 것을 당연하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자신을 높이 세우는 교회의 권위를 깊이 의식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엄숙한 몸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인간적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키티는 짐작했다. 또한 그녀가 근엄한 미소를 지은 채 태연하게 워딩턴과 시시끌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광경은 그녀가 익살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키티가 희미하게 감지한 무어라 꼬집어 규정지을 수 없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 원장 수녀는 키티를 서툰 여학생처럼 느끼게 할 만큼 다정하고 우아했지만 거기엔 자기 자신을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42. 선생님이 도통 드시질 않네요.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만주 음식이 선생의 미각을 망쳤군요. 원장 수녀가 대답했다. 조제프 수녀가 미소를 거두더니 짐짓 새침한 표정을 지었다. 워딩턴은 짓궂은 눈빛으로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었다. 키티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녀님 말씀이 얼마나 부당한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녀님, 대기 중인 훌륭한 저녁 식사를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죠. 배임 부인께서 수녀원을 둘러보고 싶으면 제가 기꺼이 안내해 드리죠. 원장 수녀는 키티를 향해서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잦아들었다. 현재 모든 게 무질서하다는 걸 용서해 주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일해줄 수녀들이 충분치 않거든요. 유대령이 우리의 진료실을 아픈 병사들이 사용하도록 고집하고 있어서 우리 고아들을 위한 진료실은 식당을 개조해서 만들어야 했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키티를 기다렸다가 함께 밖으로 나갔고 그 뒤를 조제프 수녀와 워딩턴이 따랐다. 그들은 서늘하고 하얀 복도를 따라 걷다가 커다랗고 가구가 없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몇 명의 중국인 소녀들이 정교한 술을 놓고 있었다. 방문객들이 들어오자 그들이 일어섰고 원장 수녀는 키티에게 그들이 만든 작품들을 견본 삼아 보여주고 있었다.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우린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쫓아주니까요. 그들이 들어간 두 번째 방은 더 어린 소녀들이 받거나 감치는 바느질과 수놓기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 방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중국인 개종 신자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놀고 있다가 원장 수녀가 들어가자 그녀를 둘러쌌다. 두세 살쯤 되는 어린 꼬마도 있었는데 까만 중국인의 눈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커다란 치마 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매혹적인 미소로 근엄한 얼굴을 환히 밝히며 아이들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놀리는 듯한 말을 했는데 키티는 중국말을 몰랐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어르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키티의 몸이 살짝 떨렸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누렇게 뜬 피부에 발육이 나쁜 납작한 코의 아이들이 그녀에겐 인간 같지 않았다. 역겨웠다. 하지만 원장 수녀는 그들 한가운데 자비의 화신처럼 서 있었다. 원장 수녀가 방을 나가려는데 아이들은 매달리며 놔주지 않자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그들을 다독이며 부드럽게 떼어냈다. 아이들은 이 위대한 여인에게서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다른 복도를 걸어갈 때 그녀가 말했다. 부인도 물론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버려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이들을 데려올 때마다 돈을 몇 푼씩 주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키울 엄두를 못 내고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녀는 조제프 수녀를 향해 물었다. 오늘 들어온 아이는 없나요? 4명입니다. 콜레라 때문에 사람들은 쓸모없는 여자애들을 떠맡지 않으려고 그 어느 때보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원장 수녀는 키티에게 기숙사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진료실이라고 씌어진 문을 지나갔다. 안에서 신음과 외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인간이 아닌 생물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 같았다. 부인께 진료실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라서요. 원장 수녀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벼랑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모양이었다. 페인 박사가 안에 계실까? 원장 수녀가 궁금한 표정으로 조제프 수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특유의 명랑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갔다. 열린 문 사이로 안의 무시무시한 아우성이 더 뚜렷하게 들려오자 키티는 움츠러지며 물러섰다. 조제프 수녀가 돌아왔다. 안 계세요. 박사님은 오셨었는데 나중에 다시 들르실 겁니다. 6번째 환자는 불쌍한 청년. 그는 죽었어요. 원장 수녀는 성호를 긋고 입술을 우물거리며 짧은 조용한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갔다. 키티는 푸른 면직물을 덮고 땅바닥에 나란히 누워있는 2개의 기다란 형체에 시선이 갔다. 원장 수녀는 워딩턴을 향해 말했다. 침상이 모자라서 환자 둘을 한 곳에 눕혔는데 아프던 남자가 죽었으니 그를 싸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그의 자리를 내줘야겠습니다. 그녀는 키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예배당을 보여드리죠. 우리의 자랑거리랍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 친구 한 분이 얼마 전에 실물 크기의 성모 마리아 상을 보내주었어요. 43. 예배당은 석회를 바른 벽에 소나무 널판지로 만든 벤치가 줄지어 있는 길고 천장이 낮은 방에 불과했다. 안쪽 제단 위에 조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촌스러운 색깔이 칠해진 석고상이었는데 새 것이라서 매우 선명한 빛깔이 번쩍거렸다. 그 뒤에 십자가 밑에서 비탄에 빠져 과장된 몸짓을 하는 2명의 마리아를 그린 유화한 점이 있었다. 소묘 실력이 형편없었고 색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는 듯 짙은 색 안료를 눈에 발라놓았다. 그리고 벽에도 같은 불운한 자의 솜씨가 다시 한번 발휘되어 십자가의 길, 이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14처의 그림이라고 하네요. 이 십자가의 길이 빙둘러 그려져 있었다. 예배당은 섬뜩했고 저속한 느낌마저 주었다. 수녀들이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일어난 후 원장 수녀는 다시 키티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서질 수 있는 건 여기 오는 동안 모조리 부서진답니다. 하지만 우리 후원자가 보낸 저 조상은 파리에서 왔는데도 흠집 하나 나지 않고 멀쩡하지 뭡니까? 기적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워딩턴의 심술궂은 눈이 반짝거렸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다. 제단 뒤의 장식과 십자가의 길은 우리 수녀님들 중 하나인 앙셀름 자매가 그렸습니다. 원장 수녀는 성호를 그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였죠. 불행히도 그녀는 역병에 희생되었답니다. 저것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키티는 긍정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재단 위에 종이 꽃뭉치가 놓여 있고 촛대들은 현란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성찬식을 계속할 수 있다니 영광일 따름이지요. 네? 키티가 이해를 못하고 물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역경의 시기에 우리에겐 크나큰 위안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을 떠나 그들이 처음 만나 자리했던 응접실로 되돌아갔다. 떠나기 전에 오늘 아침 들어온 아기들을 만나 보시겠어요? 그러죠. 키티가 말했다. 원장 수녀는 복도 다른 쪽에 있는 협소한 방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탁자 위에 천에 쌓인 물체가 꿈틀거렸다. 수녀가 천을 열어젖히자 작고 벌거벗은 갓난 아기 넷이 드러났다. 아직 핏덩이들이 팔다리를 끊임없이 꼼지락거렸다. 그 기묘하고 작은 중국인들의 얼굴들이 뒤틀리고 괴상하게 찌푸러졌다.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은 종의 괴상한 동물, 시야에서 꿈틀거리는 물체. 원장 수녀는 그것들을 즐거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아주 생기가 넘치네요. 가끔 이곳에 들어온 아기들이 죽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아기들이 들어오는 즉시 세례를 줍니다. 부인의 남편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조제프 수녀가 말했다. 선생님은 아기들과 몇 시간이라도 함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들이 울면 선생님은 아기들을 안아 올려 팔을 감싸 안고는 달래신답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좋아 웃지요. 이윽고 키티와 워딩턴은 현관문 앞에 당도했다. 키티는 원장 수녀에게 그녀의 수고에 대해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원장 수녀는 즉시 위엄과 상냥함을 갖춘 목례로 겸손하게 답례했다.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이 저희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의지가 되는지 부인께서는 알지 못하실 겁니다. 하늘이 저희에게 선생님을 보내셨습니다. 부인께서 선생님과 같이 오셔서 기쁩니다. 선생님이 집에 돌아갈 때면 부인의 사랑과 부인의 어여쁜 얼굴이 거기 있다는 게 커다란 위안이 될 테니까요. 선생님을 잘 돌봐주시고 그분이 과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 모두를 위해서라도 선생님을 돌봐주세요. 조제프 수녀가 돌아가서 문을 닫았고 키티는 가마에 올랐다. 그들은 좁고 구불거리는 거리를 되돌아갔다. 워딩턴이 일상적인 말을 건넸지만 키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가마의 휘장이 내려져 있어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들이 강에 도착해서 그녀가 가마에서 내렸을 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얼굴에 주름이 지면서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그녀가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44. 죽은 선교사집의 칙칙한 응접실. 창문을 마주하고 긴 의자에 누운 키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키티는 강 건너편, 설명이 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몽환적이고 황홀한 광경을 자아내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키티는 강 건너편 사원에 멍한 시선을 던진 제 가슴 속의 감정들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수녀원 방문이 이토록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줄 꿈에나 생각했을까. 호기심에서 갔던 것뿐이었고 어차피 다른 할 일도 없었으므로 도시의 담장 안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고 나니 강 건너 어스스한 거리를 슬쩍 구경이나 할까 하는 생각에 끄림칙한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이다. 하지만 일단 수녀원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동한 것만 같았다. 휑한 방들과 흰 복도들, 그 엄숙한 소박함은 무언가 동떨어지고 신비한 정신을 소유한 듯했다. 작은 예배당은 너무나 촌스럽고 저속했고 그 조악함이 애처로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곳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화와 함께 성당의 고귀함에 요구되는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곳은 매우 검소했고 장식 속에 드러난 믿음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애정이 영혼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그곳에 부여했다. 역병의 한가운데서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수녀원들의 일들은 위험에 맞선 냉철함과 현실 감각을 보여주었고 아이러니컬할 정도로 대단히 근사하기까지 했다. 조제프 수녀가 진료실의 문을 잠시 열었을 때 들리던 무시무시한 소리가 아직 키티의 귓전에 생생했다.
그들이 윌트에 대해 말하던 태도도 예상 밖의 일이었다. 우선 조제프 수녀도 그렇고 원장 수녀까지도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그를 칭송하지 않던가. 그들이 윌트를 그토록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자 그녀의 자존심에 야릇한 전율이 흘렀다. 워딩턴 역시 윌트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수녀들은 그의 능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설명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남편의 명석함에 대한 명성은 그녀도 이미 느낀 바였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의 사려 깊음과 다정함을 칭찬했다. 물론 그는 매우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픈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 벌컥 화를 내기엔 그는 너무 직접이었고 그의 손길도 유쾌하고 깔끔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곁에 있기만 해도 고통을 완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에 그토록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짜증스럽게만 느꼈던 그 애정어린 눈빛을 그에게서 다시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녀는 그의 애정의 도량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이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이 불쌍한 환자들에게 쏟아붓는 다소 이상한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질투심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공허함이 느껴졌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 존재 가치를 몰랐던 그의 지원이 갑자기 그녀에게서 빠져나가자 그녀는 머리가 비대한 가분수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렸다. 윌트를 경멸했던 자신이 아주 경멸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분명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그녀의 평가를 비통함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바보는 그녀였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를 혐오하지도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지만 약간의 두려움과 당혹함을 느꼈다. 그가 뛰어난 자질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이상하고도 거북스러운 위대함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고 무가치한 인간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다른 남자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이 이상할 따름이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 그녀는 찰스 타운샌드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었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의 자질은 저급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아직 잔존하는 그 사랑을 산산조각 낼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워딩턴 또한 윌트를 높이 평가했다. 키티만이 유일하게 그의 장점에 눈이 멀었다. 왜일까? 왜냐하면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경멸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가슴에 존재하는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워딩턴도 윌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남자들은 그랬다. 하지만 두 수녀가 윌트에게 품은 감정은 애정에 아주 가까웠다. 그는 여자들에겐 달랐다. 그에게선 수줍음 속에서도 섬세한 친절함이 풍겨 나왔다. 45. 하지만 결국 키티를 가슴 깊이 감동시킨 것은 수녀들이었다. 명랑한 얼굴과 사과처럼 빨간 볼의 조제프 수녀는 10년 전 원장 수녀와 함께 중국에 온 일행의 일원이었는데 동료들이 질병과 빈곤과 향수병으로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쾌활하고 행복했다. 무엇이 그녀에게 그런 순진무구함과 매력적인 재치를 주었을까? 그리고 원장 수녀는 또 어떤가? 키티는 원장 수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는 다시 한번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나 단순하고 순수했지만 타고난 위엄으로 경외심을 자아내서 그녀를 존경심 없이 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조제프 수녀의 일어나는 몸가짐과 작은 몸짓, 대답하는 억양 하나하나에 원장 수녀에 대한 깊은 복종이 배어 있었다. 경박하고 뻔뻔한 워딩턴조차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걸 그의 어조가 증명했다. 원장 수녀가 프랑스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키티는 생각했다. 그녀의 태도에서 그녀의 조상에 대한 암시가 풍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복종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위대한 여성의 겸손함과 성인의 겸양을 갖추었다. 그녀의 강인하고 반듯하지만 수척한 얼굴에는 강렬한 준엄함이 어려 있었다.
동시에 그녀의 깊은 애정을 확신한 아이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들어 걱정 없이 떠들어댈 수 있도록 만드는 동정심과 다정함도 그녀에겐 있었다. 갓난아기 넷을 보았을 때 그녀에게 떠오른 다정하지만 심오한 미소란 거칠고 쓸쓸한 황무지에 비추는 한 줄기 햇빛 같았다. 조제프 수녀가 윌트에 대해 무심코 한 말이 키티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키티에게 아기가 생기기를 윌트가 분명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너무나 과묵한 사람인지라 그가 아기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매력적이고 장난기 어린 다정함을 보일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남자는 아기를 다루는데 서투르고 어색하게 굴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상한 남자가 또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감동적인 경험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분명하고도 집요하게 키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제프 수녀의 쾌활함 속에서 그리고 원장 수녀의 아름다운 호의 속에서는 특히 더 그녀를 짓누르는 무관심을 느꼈다. 그들은 친절하고 심지어 진실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뒤로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심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와 그들 사이에는 장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 입의 언어뿐 아니라 가슴의 언어도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문이 그녀 앞에 닫혔을 때 그들은 그녀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추방하고 지체 없이 손을 놓았던 일거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그 영시한 수녀원에서뿐 아니라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토록 갈망했던 신비한 영혼의 정원으로부터 내몰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외로움이 이보다 더 절절한 적이 없었다는 것처럼 밀려왔다. 그것이 그날 그녀가 운 이유였다. 힘없이 고개를 젖히면서 그녀는 한숨을 지었다. 아, 난 너무 무가치하구나. 46. 그날 저녁 윌트가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각에 방갈로로 돌아왔다. 키티는 열린 창가의 긴 의자에 누워있었다. 등불을 켤까? 그가 물었다. 저녁이 준비되면 하인들이 불을 가져오겠죠. 그는 언제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들이 친밀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 양 그의 태도에는 가슴에 아기를 품었다는 흔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맞추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철저하게 예의를 지켰다. 윌트, 만약 우리가 전염병을 이겨낸다면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하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생각 안 해봤어. 예전에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면 무엇이든 부주의하게 내뱉곤 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윌트가 두려웠다. 그녀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고통스럽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오늘 오후에 수녀원에 갔었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 그녀는 말을 억지로 짜내야 했다. 날 여기 처음 데려왔을 땐 정말 내가 죽기를 바랐나요? 내가 당신이라면 그냥 듣고 가겠어, 키티. 우리가 뭘 어째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좋을 게 있을까? 그냥 있는 게 좋아. 하지만 당신은 잊지 못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온 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주실래요? 그러지. 난 당신에게 심하게 굴었어요. 부정한 짓도 저질렀고요. 그는 선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는 그는 이상하게 무시무시했다.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끝나고 나면 여자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취하는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조로 불쑥 말을 꺼냈다. 당신은 찰스가 어떤 남자인지 그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옳았어요. 그는 무가치한 인간이에요. 나도 그처럼 무가치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어야 했겠죠.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진 않겠어요. 당신이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달라고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이고 수녀들은 수녀원에서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그가 끼어들었다. 설명하기 힘드네요. 오늘 수녀원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의 모든 일들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끔찍했고 수녀들의 자기 희생이 너무나 경이로워요. 어리석은 여자가 당신에게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당신이 괴로워한다는 건 당신이 내 말을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부질없다는 생각, 쓸데없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걸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하기엔 난 너무나 무가치하고 하찮아요. 그는 대답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워딩턴 씨와 수녀들이 당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윌터. 전에 없던 일이군. 나를 경멸하지 않았나? 예전에 그렇지 않은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걸 당신도 알죠? 다시 그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거 없어요. 당신이 조금은 덜 불행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그녀는 그가 경직되는 걸 느꼈다.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가 매우 차가웠다. 내가 불행하다니 착하게야. 당신 생각을 자주 하기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도 수녀원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해야겠죠. 쉬운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니야. 당신이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요. 나를 경멸하나요, 윌터? 아니, 망설이는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나 자신을 경멸해. 47. 저녁 식사가 끝난 시간, 윌터는 평소처럼 등불 곁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매일 저녁 키티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책을 읽다가 방갈로의 빈 방들 중 하나에 차려놓은 실험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잠도 거의 없었다. 그가 어떤 실험에 몰두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일에 대해 그녀에게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원래 속을 터놓고 지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방금 자기에게 한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았다. 대화는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이토록 아는 게 없다니. 그가 진실을 말한 건지 아닌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무리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어두운 암문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서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웠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녀와의 대화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때나 즐거웠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지금 그에게 귀찮은 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굴욕감을 느끼며 그를 쳐다보았다. 등불빛에 드러난 그의 옆 얼굴은 카메오처럼 보였다. 그의 평범하면서도 반듯한 이목구비는 매우 두드러졌지만 엄격하다 못해 음울해 보였다. 장마다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을 제외하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 그의 얼굴이 섬뜩했다. 그렇게 냉혹한 얼굴이 애정으로 녹아내리며 다정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속에서 한 줄기 반감이 일어나 그녀를 흔들었다. 이상했다. 그는 정직하게 말해서 잘생기고 믿음직스럽고 유능한 남자였다. 왜 그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을까? 다시는 그의 애무에 몸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었다. 그녀를 죽이려고 이곳에 강제로 데려왔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그녀를 매혹과 공포로 사로잡았다. 그는 정말이지 별종이었다. 그렇게 사악한 의도를 품다니 경악스러웠다. 처음에는 그녀를 겁주고 찰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한편의 냉소적인 풍자극 같은 제안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아집 때문에 또는 바보 같아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는 그녀가 이 순환을 극도로 고집했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자신을 경멸한다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키티는 다시 한번 그의 침착하고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 방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왜 스스로를 경멸하죠?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아까 하다만 대화를 계속하려는 듯 물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주시했다. 먼 곳에서부터 생각을 끌어모으기라도 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이야, 이거 참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경멸한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꿰뚫는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했다. 그건 부당해요.
내가 어리석고 경박하고 천박하다고 해서 날 비난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자랐어요. 내가 아는 모든 여자들은 다 그래요. 교향곡 연주회가 지루하다는 사람에게 음악에 대한 기호가 없다고 힐책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갖지 못한 품성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비난하는 건 공평한가요? 난 내가 아닌 존재인 척하면서 당신을 속이려고 한 적 없어요. 난 그냥 예쁘고 명랑해요. 장터 노점에서 진주 목걸이나 담비 외투를 찾지 마요. 주석 트럼펫이나 장난감 풍선을 찾으라고요. 난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다소 짜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운 암울한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그날 그녀가 언뜻 엿본 숭고한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들의 문제는 하찮은 것 같은 것이 그녀에게는 돌연 이토록 명백하게 다가왔는데 그는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어리석은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단 말인가? 왜 그녀의 남편은 숭고함과 마주하고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윌트가 그의 명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균형 감각이 없다니 이상했다. 인형에게 근사한 드레스를 입혀놓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신전에 세워놓았는데 인형 속에 톱밥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나 인형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꼴이었다.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졌다. 그가 잘 버텨왔다는 것은 모두 위장이었다. 진실이 그것을 산산히 부셔 놓았을 때 그는 현실 자체가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그녀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그를 흘끔 쳐다보았다. 어떤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자 그녀는 그만 숨이 막히고 말았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의 고통은 이른바 상처받은 가슴,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까? 48. 다음 날 키티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녀원 생각뿐이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윌트가 나가고 난 직후 키티는 하늘을 대동하고 가마에 올라 강을 건넜다. 동이 털 무렵이었고 그룹배는 중국인들로 북적였다. 농부들은 푸른 면직물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높은 신분의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모두들 물속에서 어둠의 육지로 걸어나온 망자들처럼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육지에 발을 디딘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부잔교 옆에 잠깐 서 있다가 마음이 더 약해지기 전에 두셋이 짝을 지어 어슬렁어슬렁 언덕을 올라갔다. 그 시각 도시의 거리들은 아주 한산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은 자들의 도시 같은 냄새를 풍겼다. 행인들의 멍한 분위기는 그들을 유령으로 착각하기에 딱 좋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이른 아침 햇살이 천상의 부드러움을 사방에 쏟아놓고 있었다. 여명이 이토록 상쾌하고 신선한 미소를 짓는데 미치광이의 손에 목 줄려 숨이 넘어가는 사람처럼 그 도시가 역병의 어두운 소나기에서 헐떡거리며 누워있다는 게 믿기 힘들었다. 인간의 공포와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음 앞에 내몰리는데 자연은 저 파란 하늘이 아이의 마음처럼 청명한데도 어찌 그리 무심할 수 있을까? 가마가 수녀 문 앞에 내려졌을 때 거지 하나가 땅바닥에서 일어나 키티에게 자비를 구했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헤쳐 구한 듯한 다 헤어지고 형태가 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터진 구멍 사이로 보이는 피부가 딱딱하고 거칠고 거른 염소 가죽 같았다. 벌거벗은 다리는 비쩍 말랐고 마구 헝클어지고 떡진 거친 잿빛 머리카락이 움푹 팬 볼의 야성적인 눈 때문에 더욱 광인의 머리를 연상시켰다. 키티는 공포에 휩싸여 그 거지로부터 돌아섰고 가마꾼들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꺼지라고 소리쳤지만 그가 끈질하게 조르자 키티는 들들 떨며 그 거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을 몇 푼 주었다. 문이 열리자 키티는 한여에게 원장 소녀를 만나기를 청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문을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것 같은 딱딱한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 앉아있다 보니 그녀의 정갈이 닿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원장 수녀가 들어왔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부인이 오실 줄 몰랐기 때문에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죄송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불편한 시간에 찾아온 모양이군요.
원장 수녀는 그녀에게 위험 어린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했다. 하지만 키티는 그녀의 눈이 부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키티는 원장 수녀가 세속적인 골칫거리에 흔들리지 않는 여성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터라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무슨 일이 있으시군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그만 갈까요?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 수녀님들 중 한 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셔서 그렇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양을 잃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슬퍼하는 제 자신이 사악합니다. 그녀의 선하고 소박한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날아갔으니까요. 그녀는 성인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통제하기라 늘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 또한 언제나 이성적일 수는 없습니다. 안 됐군요. 정말 안 됐어요. 키티가 말했다. 울컥 치솟은 동정심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녀는 10년 전 나와 같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수녀님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 셋만 남았군요. 우리가 선미의 작은 무리를 이루고 서 있고 배가 전기를 내뿜으며 마르세유 항구를 빠져나가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우린 성모 마리아 상을 보고 함께 기도를 올렸지요. 종교에 귀한 후부터 줄곧 중국에 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고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이 터지더군요. 나는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들 자매에게 보여줄 만한 좋은 본보기는 아니었지요. 그때 어젯밤에 죽은 프란시스 자비의 수녀가 내 손을 잡더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프랑스와 주님은 존재한다면서요. 그렇게 엄격하고 반듯하던 얼굴이 인간의 본성이 그녀에게서 쥐어짜낸 슬픔으로 인해 그리고 이성과 신앙으로 눈물을 억제하려는 안간 힘으로 인해 뒤틀렸다. 키티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투정을 몰래 엿보다니 주제넘은지 같았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그녀의 어머니에겐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루타니오에 어부합니다. 이번 일이 그들에겐 시련이 되겠지요. 이 끔찍한 전염병이 언제쯤 끝날까요? 오늘 아침에도 여자애 둘이 쓰러졌고 오직 기적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답니다. 여기 중국인들은 아무런 저항력이 없어요. 프란시스 수녀를 일타니 타격이 큽니다.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이제 일손이 더 딸리게 되었군요. 중국의 다른 수녀원에서 기꺼이 오겠다는 수녀들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로 오려고 하겠지만 그것 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수녀님들과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한은 다른 일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는 용기가 생기는군요, 수녀님. 제가 슬픈 때에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수녀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일이 더 많다고 하셨죠? 제가 와서 도와드려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닥 청소를 시키더라도 전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장 수녀가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키티는 원장 수녀의 기분이 그토록 쉽게 돌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바닥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바느질이 끝나면 고아들이 하니까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키티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남편을 따라 이곳에 온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안악들이 가질 만한 용기 이상이군요. 그가 일을 끝내고 귀가했을 때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보다 더 전념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말을 믿어요. 그는 당신의 모든 사랑과 모든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걸. 키티는 초연한 통찰력과 역설적인 다정함으로 자신에게 머무른 원장 수녀의 눈길을 도무지 마주할 수가 없었다. 키티는 말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게으르다는 생각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귀찮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수녀님의 친절이나 시간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원장 수녀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강건해 보이지 않군요. 부인이 그저께 우리를 보러 오셨을 때 아주 창백했어요. 조제프 수녀는 부인께서 임신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원장 수녀는 낮고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추측도 아니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창백한 건 원래부터 창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매우 강하답니다.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고 약속드리죠. 이제 원장 순이는 완전히 본 모습을 회복한 상태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익숙한 권위의 빛을 발산하며 꿰뚫는다는 통찰력으로 키티를 사로잡았다. 키티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졌다. 중국말 할 줄 아세요? 유감스럽게도 못합니다. 키티가 대답했다. 아, 안타깝네요. 부인께 소녀 애들의 감독을 맡길 수 있을 텐데 아주 힘든 일이죠.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 애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간호일을 한다면 수녀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전 콜레라가 두렵지 않아요. 소녀들이나 병사들도 돌볼 수 있어요. 원장 수녀는 미소를 거두고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었다. 콜레라가 어떤 놈인지 아직 모르십니다. 차마 눈뜨고는 못 볼 만큼 무시무시하답니다. 진료실 일은 병사들이 하고 있고 감독할 수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소녀들 문제라면 아니요. 당신 남편이 원치 않을 거라고 난 확신해요. 끔찍하고 두려운 광경이에요. 익숙해질 거예요. 아니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 우리의 소임이고 우리의 특권이지 당신이 받들어야 할 소명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아주 쓸모없고 무기력하게 느끼도록 하시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부인의 소망을 남편과 의논해 보셨나요? 네. 원장 손녀는 가슴속에 간직한 비밀을 파고드는 듯 키티를 바라보았지만 키티의 열망과 호소가 가득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물론 부인은 개신교도겠지요? 그녀가 물었다. 네, 상관없습니다. 죽은 선교사 왓슨 선생도 개신교도였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상냥했습니다. 우린 그에게 커다란 감사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키티의 얼굴에 웃음기가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장 소녀는 추억에 잠긴 듯 했다가 일어섰다. 친절하시군요. 부인께서 할 일을 찾아보겠어요. 프란시스 수녀가 우리 곁을 떠났으니 우리만으로 일을 감당하기엔 벅찰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잘 됐군요. 그 말씀을 들으니 흡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 순이는 응접실 문을 열었지만 나가기를 망설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키티에게 길고 탐색하는 영민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는 손을 부드럽게 키티의 팔에 얹었다. 알겠지만 평화의 일이나 쾌락, 이 세상이나 수녀원이 아닌 자신의 영혼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답니다. 키티는 움찔했지만 원장 수녀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49. 키티는 봉사하는 일에서 영혼을 재충전하는 길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수녀원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가 좁은 강과 북적거리는 그룹배 위에 황금 물결을 쏟아낼 때가 돼서야 방갈로로 돌아왔다. 원장 수녀는 그녀에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맡겼다. 키티의 어머니는 고향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올 때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사의 지혜도 가져왔기 때문에 키티는 덜렁거리는 감이 없지 않았지만 스스로도 농담처럼 일끌곤 했던 살림 솜씨를 늘 발휘하곤 했다. 그녀는 요리도 꽤 잘했고 바느질도 훌륭했다. 그녀의 이러한 재능이 썩고 있던 참에 어린 소녀들이 받고 감치는 바느질을 감독하는 일이 그에게 맡겨진 것이다. 아이들이 프랑스를 약간 아는 데다가 그녀가 매일 중국어 단어를 몇 개씩 주워들어 익혔기 때문에 그럭저럭 해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다른 시간에는 더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돌보는 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의 옷을 입히고 벗기며 휴식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쉬도록 돌봐주었다. 갓난아기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녀들의 몫이었고 그녀는 그들을 잘 감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고된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원장 수녀가 그녀의 간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키티는 원장 수녀를 행여 귀찮게 할까봐 걱정하며 오랫도록 서 있곤 했다. 처음 며칠간은 여자애들에 대한 희미한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했다. 추한 제복, 뻣뻣한 검은 머리카락, 둥글고 노란 얼굴, 빤히 쳐다보는 눈빛, 검푸른 눈동자.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게 변모하던 원장 수녀의 부드러운 얼굴을
키티가 수녀원을 처음 방문하던 날 원장 수녀가 이 추한 어린 것들에 둘러싸여 지었던 그 표정을 기억하며 절대 본능에 항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 이가 나거나 이갈이를 하느라 울고 있는 어린 것을 팔에 안고서 부드러운 몇 마디 말로 아기를 어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팔에서 느껴지는 압력과 눈물 젖은 노란 얼굴에 닿는 그녀의 부드러운 뺨의 감촉을 느낀 아이가 편안함과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이질감을 떨쳐버리기 시작했다. 꼬맹이들이 그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이다운 몸짓으로 힘겹게 그녀에게 다가오면 그녀는 아이들의 신뢰를 느끼며 독특한 행복감을 맛보았다. 그녀가 바느질을 가르치는 좀 더 나이 든 소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소녀들의 밝고 영리한 웃음과 그녀가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그들이 느끼는 기쁨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그들이 그녀를 좋아하고 찬미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느끼면서 그녀도 보답으로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6살짜리 계집애로 뇌수종을 앓고 있는 커다란 머리는 작게 쪼그라든 몸 위에서 가분수처럼 흔들거렸고 크고 공허한 눈에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였다. 목신 소리로 몇 마디 웅얼거리는 그 생물체가 역겹고 소름 끼쳤다. 그런데 그것이 키티에게 바보들 특유의 집착을 품고서 그녀가 큰 방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녔다. 그녀의 치마에 매달리고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부벼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만지작거리려고 했다. 그녀는 역겨움에 몸을 떨었다. 계집애가 그녀의 손길을 애타게 갈망한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만질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번 조제프 수녀에게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게 딱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제프 수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기형 생물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것이 수녀의 손에 툭 붉어진 이마를 문질렀다. 수녀가 말했다. 불쌍한 것 같으니 얘는 반쯤 죽어서 여기 왔어요. 신의 가호로. 그때 마침 제가 문 앞에 서 있었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 즉시 이 애에게 세례를 했답니다. 이 애를 우리 옆에 두기 위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이 작은 영혼이 천국으로 도망치지 않을까 생각한 게 서너 번은 된다니까요. 키티는 말문이 막혔다. 조제프 순이는 특유의 수다스러운 말씨로 다른 잡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바보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또 그녀의 손을 만지작거릴 때 키티는 용기를 내서 그 커다란 민둥 두개골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바보의 괴파감이 발동했는지 그녀를 떠났다. 아이는 그녀에게 흥미를 잃었는지 그날과 그 이후로 그녀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키티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어리둥절하기만 해서 미소와 손짓으로 아이를 꼬드겨 보려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못 본 채 했다.